어머니, 대문 앞에 웬 수레가 와 있습니까? 큰 고을에서 돌아온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쌓인 괴짝과 보퉁이를 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내 옥분도 황급히 안채로 들어서다가 텅 비어 버린 곳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곳간의 곡식은 모두 어디로 갔어요?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복례가 천천히 바늘을 거두었습니다. 팔았다. 예, 이 집도 팔았고 뒤뜰의 밭도 넘겼다. 만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옥부는 급히 마루로 올라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더러 어디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복례는 바느질감을 곱게 접어 괴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들 부부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어머니께 무엇을 했다고 그러세요? 복례의 눈길이 마당 한편에 놓인 낡은 지게로 향했습니다. 그 지게는 죽은 남편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지게를 메고 장터를 오가며 어린 만석을 키웠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이 집과 밭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서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도 복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집을 떠나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보퉁이에 끈을 묶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아들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집안의 부엌불을 지키던 노모가 그 불을 끄고 떠나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릴지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복례가 32이 되던 해 남편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끈 나무의 다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만석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빚에는 초가 한 칸과 낡은 지게뿐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집인데 제가 지켜야지요. 복례는 새벽마다 떡을 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에는 뜨거운 시루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했고 해가 지면 삭바느질감을 받아왔습니다. 어린 만석은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옆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잠에서 깨어 복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왜 피가 나요? 복례는 얼른 손을 치마폭에 감추며 웃었습니다. 바늘이 어미 손을 좋아해서 자꾸 따라오는구나. 바늘이 나쁜 놈이네요. 만석은 작은 주먹으로 바느질 바구니를 툭툭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는 놀라 아들의 손을 감싸 쥐고 밤새 달랬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은 바느질 바구니만 보면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그런 아들이 귀엽고 안쓰러워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초가지붕을 새로 얹었고 다시 몇 해 뒤에는 작은 밭을 샀습니다. 만석이 장가들 무렵에는 마당 넓은 기와집까지 마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를 대단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례네는 사내보다 낫다니까 맨손으로 기와집까지 일으켰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아들 하나 보고 산 것이지요. 만석의 아내 옥분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 복례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옥분의 친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옥분은 손이 빠르고 말씨도 싹싹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생 혼자 지켜온 집에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옥분이 첫 손녀 분이를 낳자 복내는 사흘 밤낮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새 우는 아이를 업고 마당을 돌았고 산모에게 먹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분이가 자라 말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부른 말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하문이. 복내는 그 말을 듣고 울다가 웃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을 얻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복내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고 손녀까지 보았으며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고마움은 날마다 받다 보면 때로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미안해하던 일들이 하나둘 복내의 몫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아직 무거워서 그러는데 빨래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산후조리할 때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어머니, 오늘만 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 손녀인데 당연히 봐야지. 어머니, 내일 친정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장은 좀 봐주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오늘만 부탁한다던 일은 내일도 이어졌고 잠시 맡아 달라던 손녀는 하루 종일 복내의 등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자 집안일 가운데 복내가 하지 않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고 장독을 살피고 빨래를 하고 닭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만석은 장터에 곡물을 내다 팔았고 옥부는 바느질 모임이나 이웃집 잔치에 다니며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더 잘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해 오셨으니 저보다 훨씬 빠르시잖아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는 늘 새로운 일이 따라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복내가 마루에 잠시 앉아 허리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이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채 청소를 안 하셨어요?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잠시 쉬는 중이다. 오늘 제 친구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지가 보이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복내는 말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옥부는 친구들이 오기 전에 마당에 닭까지 뒤뜰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복내가 닭을 몰기 시작하자 닭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온 마당을 헤집었습니다. 복내가 한 마리를 붙잡으면 다른 두 마리가 부엌으로 달려갔고 부엌에서 쫓아내면 장독대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돌아오던 만석이 닭 한 마리와 정면으로 부딪혀 곡식 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곡식이 마당에 와르르 쏟아지자 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옥부는 친구들이 올 시간이 다 됐다며 발을 동동 굴렀고 만석은 닭을 쫓다가 장독 뚜껑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복내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작 닭을 옮기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복내의 웃음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닭을 옮기라고 한 사람도 옥분이었고 곡식 자루를 제대로 묶지 않은 사람은 만석이었지만 모든 잘못은 복내의 게으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의 친구들은 안채에서 떡과 약과를 먹으며 떠들었습니다. 복내는 부엌에서 남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녀 분이가 살금살금 들어와 복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것 드세요. 분이는 품 안에서 약과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복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너 먹지 그랬느냐? 어머니가 할머니 것은 없다고 했어요.
복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손님들 드릴 것만 있다고요. 복내는 약과를 반으로 나누어 한쪽을 분이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둘이 먹으면 더 맛있겠구나. 복내는 웃었지만 입안의 약과는 이상하리만큼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복내가 집에서 듣는 말은 대부분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상은 해 뜨기 전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분이 옷은 잿물에 따로 빨아주세요. 어머니, 된장이 짜졌으니 새로 담가야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생선국을 끓여주세요. 만석 서방이 좋아하잖아요. 복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복내가 장터에서 말린 도토리 묵이나 고들빼기를 사오면 옥부는 냄새가 난다며 뒤뜰에 두라고 했습니다. 복내가 쓰는 방도 집에서 가장 작고 해가 들지 않는 골방이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농기구와 오래된 항아리를 넣어 두던 곳이었습니다. 분이가 퇴원하며 큰 방이 필요하다고 하자 복내가 스스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랫목만 따뜻하면 된다. 처음에는 잠시만 쓰겠다고 했지만 분이가 12살이 되도록 복내는 여전히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겨울밤에는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물그릇이 얼었습니다. 복내가 헝겊으로 틈을 막고 있는데 만석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복내는 혹시 아들이 방이 추운 것을 알아본 것인가 싶어 반가웠습니다.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만석은 방 안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져갈 콩자루를 아침 일찍 골라주세요. 썩은 콩이 섞였다고 손님이 뭐라고 해서요. 그래, 그럼 주무세요. 문이 닫히자 찬바람이 다시 복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복내는 낡은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모든 일을 해주었으니 아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내는 장독대에서 무거운 간장독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독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비트는 순간 허리에서 뜨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복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분이가 달려와 복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잠깐 삥 괴다. 하지만 복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만석과 옥분을 불러왔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지만 표정은 근심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 내일 장에 내놓을 메주는 누가 묵지? 복내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분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은 꼼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집안일은 어쩌지요? 복내는 자신의 허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걱정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일이 먼저냐? 만석은 그제야 말실수를 깨달은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집안일을 다 맡고 계시니까요. 내가 맡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다 넘긴 것이겠지.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 일을 맡은 옥부는 쌀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밥을 죽처럼 만들었습니다. 국에는 소금을 2번 넣었습니다. 만석이 국을 한 숟가락 뜨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국이 아니라 바닷물이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내가 장사꾼이지 부엌 안 하기요? 어머니가 하실 때는 쉬워 보였단 말이에요.
옥부는 화가 나서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죽처럼 된 밥을 먹었습니다. 만석은 몇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내일은 어머니께 간단한 것이라도 부탁드리는 게 어떻소? 골방에 누워있던 복례는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복례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아직 일어나기가 어렵구나. 그럼 누운 채로라도 나물 다듬는 건 가능하시지요? 옥부는 바구니 가득 시든 냉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석 서방이 손님을 데리고 온대요. 복례는 한참 동안 냉이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 놓고 가거라. 복례는 누운 채로 냉이를 다듬었습니다.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분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냉이 뿌리에 흙을 털었습니다. 할머니, 아픈데 왜 해요? 안 하면 저녁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지 않느냐. 아버지랑 어머니가 하면 되잖아요.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일을 어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허리 통증은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복례가 부엌에 나온 첫날부터 예전처럼 일을 맡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움직이실 만한가 봐요. 밀린 빨래가 산더미예요. 복례는 마당 한쪽에 빨랫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단 2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들 부부와 손녀의 옷이었습니다. 복례가 빨래를 하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참 웅크리고 있자 분이가 달려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옥부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골방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머니인가? 아니면 늙은 일꾼인가? 그 질문은 한번 생겨나자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허리가 아픈 날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가 저렸고 오래 서 있으면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어머니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픈 법이에요. 그 말은 언제나 복례에게 일을 시킨 뒤에 나왔습니다. 옥부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까봐 제가 늘 살림을 맡겨드려요. 그 말을 들은 복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림을 맡겨드린다니요. 복례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이웃 아낙 셋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새로 지을 치마와 저고리 이야기를 하며 안채에 모였습니다. 복례는 부엌에서 떡을 찌고 수정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아낙이 떡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복례 어르신 손맛은 다르네. 옥분이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편하겠어. 옥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하기는요. 나이 드신 분과 함께 살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엌에 있던 복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프시면 약도 지어 드려야 하고 입맛 없다고 하시면 따로 음식도 해드려야 하고요. 복례는 자신의 약값을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도 언제나 남은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아낙들은 옥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도 옥분이가 효분해. 나 같으면 저렇게 못 모셔. 옥분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복례는 찐 떡을 쟁반에 담다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뿐이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드릴 음식을 떨어뜨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에 힘이 빠졌구나. 요즘 자꾸 실수하시네요. 오뿐은 복례가 아닌 떡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안채에 바느질 바구니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석과 오뿐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나이가 있으니 어쩌겠소. 계속 이러시면 결국 우리가 다 돌봐야 해요. 그럼 방법이 있소? 오뿐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 과부 노인들이 모여 산다는 암자가 있대요. 복례의 손에서 바느질 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기 보내자는 말이오? 보낸다니요. 편히 쉬시게 모시는 거지요. 어머니가 가려고 하시겠소? 허리가 아프셔서 살림도 힘들다면서요. 절에 가시면 밥도 주고 약초도 다려준다는데 싫다고 하시겠어요? 만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이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좀 조용해지긴 하겠지. 그 한마디가 복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오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을 곡식방으로 쓰면 좋겠어요. 요즘 물건 둘 곳이 없잖아요. 그 조그만 방을? 작아도 마른 곡식을 두기에는 괜찮아요. 복례는 자신이 쓰던 방이 이미 곡식방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지면 절로 보내고 자신이 떠난 자리에는 곡식 자루를 쌓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례는 바느질 바구니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잠결에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복례는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할머니가 어디로 가는데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봤어요. 복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다. 할머니도 떠날 거예요?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이의 머리를 오래도록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아무 일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만석은 밥을 먹으며 장터 이야기를 했고 오뿐은 새 치마에 넣을 자수를 골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는구나. 그 순간부터 복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러워도 가족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족에서 밀어내려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삶까지 내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복례는 장독대 아래에 묻어둔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땅 문서와 집 문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과 밭은 모두 복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자신의 품삯과 장사로 마련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례는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마련한 집인데 어째서 내가 쫓겨날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 복례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복례는 장터에 약재를 사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에는 오래전 함께 떡을 팔던 친구 금실이 국밥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복례를 보자마자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할 맛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나이는 나도 먹었다. 그런데 나는 내 눈처럼 죽은 생선 눈은 아니잖아? 금실은 복례를 자리에 앉히고 국밥을 한 그릇 내놓았습니다. 돈은 받지 않을 테니 어서 먹어.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어쩌려고.
친구한테 밥 한 그릇 못 주면 이 장사를 왜 해? 복례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먹을 음식을 먼저 내어준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실은 복례가 국밥을 반쯤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실아, 내가 전에 말한 바닷가 마을이 어디였지? 갑자기 그건 왜 묻는데?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래. 금실은 복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복례는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집안일부터 걱정하던 아들 부부의 모습과 암자로 보내려 했던 대화까지 말했습니다. 금실은 국자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석이 그놈이 어릴 때 내가 먹을 것까지 굶어가며 키운 걸 내가 다 아는데 목소리 낮춰라. 낮추게 생겼어? 그놈이 열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사흘 동안 업고 다니며 의원을 찾았어. 약값이 없어서 내 혼례 때 받은 비녀까지 팔았잖아. 복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미가 할 일이었지. 어미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냐? 복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실은 국밥집 문을 닫더니 복례 앞에 앉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내 언니가 산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데 작은 초가 하나를 내놓으려 한다더라. 얼마나 하는데? 내가 가진 집을 팔면 사고도 남을 게야. 그런데 정말 떠날 생각이니? 복례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절로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느니 내 발로 내가 살 곳을 찾고 싶구나. 금실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다. 복례는 그날 장터에서 집과 밭을 살 만한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에서 이사 오려는 목수 부부가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목수 부부는 복례의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대들보는 튼튼했고 마당은 넓었으며 장독대와 작은 밭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을 정말 파시려는 겁니까? 목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아드님과 함께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집은 내 것이오. 복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수 부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금을 치르고 보름 뒤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복례는 뒤뜰의 밭도 이웃 농부에게 넘겼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장터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만석과 옥분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복례는 가족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마련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만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무슨 말을 해도 더는 가슴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곧 떠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 밥이 조금 질어요. 그러냐? 다음부터는 물을 덜 넣어주세요. 다음은 내가 하면 되겠구나. 옥분은 이상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평생 밥을 지었으니 이제 내 차례도 와야 하지 않겠느냐? 옥분은 복례가 또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인어른 회갑이 열흘 뒤랍니다. 옥분이와 분이를 데리고 사흘 정도 처가에 다녀오겠습니다. 복례는 밥을 뜨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도 가야 하느냐? 옥분이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먼 길을 가시면 허리도 아프실 테고 닭과 장독을 볼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역시 복례는 가족 잔치에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킬 사람이었습니다. 만석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북적이는 곳을 싫어하시잖아요.
복례는 북적이는 곳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집과 아이를 지켜야 해서 가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복례의 순순한 대답에 옥부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집을 지켜야 해. 옥분이 잘라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잖아요. 분이의 말에 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녀석아, 도둑이 들 수 있지. 복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은 도망가지 않을지 몰라도 집주인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석 가족이 처가로 떠나는 날, 옥부는 복례에게 해야 할 일을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장독 뚜껑은 해질 무렵에 덮어주세요. 닭 모이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주시고요. 만석 서방 옷은 돌아오자마자 입어야 하니까 꼭 다려 놓으세요. 그래. 분이 방 이불도 볕에 널어주세요. 그래. 그리고 부엌 아궁이에 재가 너무 쌓였더라고요. 알았다. 옥부는 자신들이 없는 사흘 동안 복례가 쉴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일을 맡겼습니다. 분이는 떠나기 전 복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떡 사 올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 먹어라. 할머니는 꿀떡 좋아하잖아요. 복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분이뿐이었습니다. 그래, 꿀떡 하나만 사 오너라. 수레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닦고 고치고 지킨 집이었습니다. 대들보 하나, 장독 하나에도 복례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만들던 아궁이 앞에 앉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들깨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옥부는 들깨 냄새가 싫다며 집에서 끓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례는 진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춰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그날 복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하지 않았고 옷도 다리지 않았으며 장독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고 낮잠을 잤습니다. 닭들은 모이를 늦게 준다고 마당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복례가 대문을 열어주자 닭 한 마리가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닭은 이웃집 부엌에서 보리밥을 훔쳐 먹다가 빗자루를 든 안악에게 쫓겨 돌아왔습니다. 복례는 마당에 주저앉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도 평생 이 집에만 있으니 남의 밥맛이 궁금했느냐? 이 이튿날 아침, 금실과 이삿짐을 나를 일꾼들이 도착했습니다. 복례의 짐은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이불 2채, 바느지람, 남편의 지게, 작은 밥상, 손때 묻은 녹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일꾼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큰 집에서 오래 사셨다는데 짐이 이것뿐입니까? 복례는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것을 사본 적이 별로 없었네. 그 많은 세월 동안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들 신발이 먼저였고 좋은 천을 보면 며느리 치마가 먼저였지. 맛있는 것을 보면 손녀 입에 넣을 생각부터 했고 금실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사면 된지.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자신이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참았던 곳이었습니다. 복례는 문턱을 한번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이 방도 이제 볕을 좀 보겠구나. 복례는 목수 부부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만석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이틀을 장터의 금실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만석 가족이 돌아오는 날 아침, 복례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에게 직접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옮길 짐을 담은 괴짝과 보퉁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안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분이가 가장 먼저 뛰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눌려서 모양이 찌그러진 꿀떡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리려고 안 먹었어요. 복례는 떡을 받아 들고 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그 뒤로 만석과 옥분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괴짝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복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떠나려고 짐을 꾸렸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바닷가 마을로 간다. 옥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곳에서 살 것이다. 만석이 웃으려다 복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두고 어디서 사신다는 겁니까?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례는 집문서를 꺼내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팔았다. 옥분이 집문서를 낚아채듯 집어 들었습니다. 집을 파셨다고요? 밭도 팔았고 곳간의 곡식도 내 몫은 정리했다. 만석은 마당을 둘러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어머니, 이런 큰일을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암자로 보내는 일을 나와 상의했느냐? 만석과 옥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례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옥분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몸이 편하시라고 한 말이었어요. 내 방을 곡식방으로 쓰면 좋겠다는 말도 내 몸이 편하라고 한 것이냐? 옥분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만석이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집까지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은 내가 떡을 팔고 남의 빨래를 하고 밤새 바느질해서 산 집이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기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었다. 복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살며 한 번이라도 쌀 한 섬 값을 내놓았느냐? 기와를 갈 때 돈을 보탰느냐? 세간을 장만할 때 어미가 무엇을 팔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산후조리를 했고 내 딸을 업어 키웠으며 내 장사에 쓸 매주와 장을 만들었다. 내가 아파 누웠을 때 너는 내 몸보다 장에 내놓을 매주부터 걱정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말실수를 한 겁니다. 한 번의 말실수라면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아플 때마다 집안일부터 걱정했다. 옥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살림을 할게요. 복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떠난다니 이제야 내 일이 되었구나.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시면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내 친정이 있지 않으냐?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에 얹혀 살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나를 암자에 보내려 했다. 나는 너희를 친정으로 가라 하니 그보다는 낫지 않으냐? 옥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집문서를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판 돈은 어쩌시려고요?
복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보다 돈의 행방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복내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습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가 쓸 것이다. 저희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면 내가 병들었을 때 먼저 손을 잡았어야 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내는 분이에게 다가가 찌그러진 꿀떡 하나를 떼어 주었습니다. 분이야, 이것은 너 먹어라. 할머니, 정말 가요? 그래. 다시 안 와요? 복내는 손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보러는 오마. 하지만 다시 이 집의 부엌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게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내도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손녀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남는다면 자신의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새 주인이 들어온다. 너희 짐은 열흘 안에 빼기로 했으니 그동안 살 곳을 찾아라. 열흘이라니요.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복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68배 하루 만에 새 삶을 정했다. 너희는 젊으니 열흘이면 충분하겠지. 그날 밤, 복내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 부부의 저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가져온 작은 화로에 자신과 분이가 먹을 감자만 구웠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부엌에서 직접 밥을 하려다 아궁이에 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입으로 바람을 불다가 얼굴에 재를 뒤집었었고, 옥부는 솥뚜껑을 열다가 연기를 잔뜩 마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는 울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내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복내가 너무 쉽게 해내서 아무도 그것이 어려운 일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복내는 평소처럼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저절로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깨울 필요가 없지. 해가 뜰 때까지 누워있어 본 것은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마당의 나무와 하늘이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늘 바쁘게 오가느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금실과 수레꾼들이 도착하자 복내는 짐을 실었습니다. 분이가 끝까지 복내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옥분이 놀라 분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복내는 손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머니 아버지와 살아야 한다. 대신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거라. 꼭 놀러 갈게요. 그래, 내가 직접 오고 싶을 때 오너라. 만석은 대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내가 수레에 오르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복내는 아들을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아라.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복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실이 물었습니다. 아쉽지 않느냐?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왜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느냐? 복내는 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보면 다시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런다. 금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넘고 들판을 지나자 바다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복내는 수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멀리 푸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게 바다냐? 그렇다. 끝이 없구나. 내가 살아갈 날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복내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집은 기와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마당도 좁았고 방은 두 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마다 햇볕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와 작은 솔숲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이었던 금실의 언니가 복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 작은 집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복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방이 제 방입니까? 금실의 언니가 웃었습니다. 전부 어르신 방이지요. 어르신 집인데요. 그 말에 복례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전부 자신의 방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복례는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 새 밥그릇 하나와 꽃무늬가 놓인 찻잔을 샀습니다. 금실이 놀려댔습니다. 내가 꽃무늬 그릇도 고를 줄 아느냐?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왜 하필 이것이냐? 복례는 찻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뻐서 평생 필요한 것만 사던 복례가 처음으로 그저 예쁘다는 이유로 물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생선을 샀습니다. 복례가 값을 깎으려 하자 생선 장수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니 한 마리 더 드릴게요. 복례는 뜻밖의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 이웃으로 살면 서로 주고받을 일이 많겠지요. 복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례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일할 수는 없었지만 천천히 상추와 파를 심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씨앗과 모종을 놓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호박씨를 주고 다른 사람은 된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례는 답례로 떡을 쪄 돌렸습니다. 복례의 떡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터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 팔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에 매이는 것이 싫어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장날마다 떡 한 시루만 쪘습니다. 다 팔리면 그만이었고 몸이 아픈 날에는 쉬었습니다. 오늘은 떡이 없습니까? 손님이 물으면 복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가는 날이라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웃었지만 곧 그 말이 복례의 장사 원칙이 되었습니다. 복례의 떡집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다 보러 가는 할머니 떡집이라 불렀습니다. 장터 아이들은 복례가 떡을 다 팔고 자리를 접으면 바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날마다 바다를 봐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잊지 않으려고 본다. 복례가 떠난 뒤 만석의 집은 단 열흘 만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처음 며칠 동안 자신이 살림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닭을 돌보고 장을 살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하러 간 사이 밥이 타고 밥을 살피는 사이 닭이 밭에 들어가 새싹을 쪼아 먹었습니다. 만석은 장터에 가져갈 곡식을 챙기다가 자루를 잘못 묶어 길에 콩을 흘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닭들이 콩을 주워 먹으며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만석이 닭 행렬을 이끌고 나타나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만석이 오늘은 곡식 장사가 아니라 닭 장사를 나왔나? 만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복례가 전날 밤 자루를 확인하고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것이 어머니의 일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된장독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간장에는 빗물이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아침마다 머리를 제대로 묶지 못한 채 서당에 갔습니다. 옥분이 서둘러 댕기를 묶으면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쪽은 축 늘어졌습니다. 분이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에 예쁘게 해줬는데 할머니 얘기 좀 그만해. 옥분이 짜증을 내자 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바닷가에서 잘 지내시겠지. 우리 생각은 안 날까요? 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뒤 새 주인인 목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만석 가족은 결국 옥분의 친정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딸 가족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좁은 집에서 5 식구가 부딪히며 살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아, 언제쯤 따로 살 집을 구할 거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위는 장사를 한다면서 모아둔 돈도 없느냐? 만석은 장모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남의 집을 여관처럼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옥분도 부엌 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우냐? 어머니는 짜게 드시잖아요. 남의 집 부엌을 쓰면서 말대꾸까지 하느냐? 옥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내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밥이 조금 질어요. 어머니, 국이 짜요. 어머니, 청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밤중 옥분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야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심했을까요? 어머니가 아파 누웠을 때 내가 매주부터 걱정했소. 저는 남을 다듬어 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가 옆방에서 잠꼬대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옥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하던 일을 대신하며 자신이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장에 내놓는 곡식은 전날 밤 습기를 살펴야 했고 자루마다 무게를 맞춰야 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지붕 아래로 미리 옮겨야 했고 쥐가 든 흔적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복내가 해왔기에 만석의 장사가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옥분도 손녀의 옷을 빨고 꿰매며 복내의 바느질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저고리 안쪽에는 복내가 작은 천 조각을 덧대어 놓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솔기를 풀어 옷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천 조각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자랄 것까지 생각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늙어갈 것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3달이 지나도록 만석 가족은 따로 살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혼자 하자 실수가 잦아졌고 거래처도 하나둘 줄었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어머니의 노동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장사와 살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결국 바닷가 마을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옥분도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만석은 먼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가지 않겠소. 그럼 왜 가요? 어머니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씀드리러 가겠소. 만석이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장터에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비록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님과 웃으며 떡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멀찍이 서서 한참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일하던 어머니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웃는 모습을 보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하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떡이 모두 팔린 뒤 복례는 빈 광주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만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복례는 만석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초가였지만 마당에는 파와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말린 생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가 쓰는 꽃무늬 찻잔을 보고 낯선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잔을 좋아하셨습니까? 나도 여기 와서 알았다. 복례는 차를 내왔습니다. 만석은 찻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고 보니 어머니가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복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예, 살림이 힘들어서 알게 된 것이냐? 아니면 어미가 그리워서 알게 된 것이냐?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살림이 힘들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옥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한다. 예, 후회한 뒤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다. 만석은 품 안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복례가 예전에 쓰던 낡은 바느질 골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옮기다가 찾았습니다. 어머니 물건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복례는 골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가락을 지켜준 낡은 골무였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옷을 참 많이도 꿰맸지. 저는 한 번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도 모르면 안 되는 게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여기 계신 어머니가 제가 알던 어머니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그 말은 고맙구나. 다만 가끔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복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으로 오너라. 손님으로요? 내가 오면 밥 한 끼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옷을 빨아주거나 장사할 곡식을 골라주지는 않을 것이다. 만석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이도 데려오너라. 다만 아이만 맡겨놓고 돌아가면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만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아느냐? 그동안 조금 배웠습니다. 만석은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 연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복례는 기침을 하며 만석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배웠다더니 집을 태워 먹을 셈이냐? 요즘은 밥도 곧잘합니다. 연기로 익히는 밥이냐? 만석이 머리를 긁적이자
복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복내는 들깨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만석이 국물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렇다. 저는 처음 먹어봅니다. 옥분이가 냄새 난다고 해서 집에서는 못 끓였으니까. 만석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군요. 복내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면 된다. 그날 만석은 복내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내는 바다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만석도 뒤따라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복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밉지 않다. 만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다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다. 압니다. 너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다오. 그것이 내게 갚는 길이다. 그러겠습니다. 만석이 떠날 때 복내는 떡 한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분이와 옥분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제 것은 없습니까? 가는 길에 하나쯤 남으면 먹어라. 만석이 서운한 표정을 짓자 복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다. 내 것도 넣었다. 만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수레가 출발한 뒤 복내는 이번에는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만석과 옥부는 작은 집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살림을 직접 맡았고 만석은 자신의 장사를 스스로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서로 일을 나누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옥부는 동네 안악들에게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자랑하던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누군가 시어머니 흉을 보면 함부로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빈자리를 알게 되어 분이는 철이 들수록 할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 먼저 고맙다고 했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 곁에서 옷을 널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만석 가족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옥부는 복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러 온 것은 아니에요. 복내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달라고 왔어요. 복내는 한참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멀리 왔으니 밥부터 먹어라. 옥부는 울면서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집의 부엌은 내 부엌이다. 내가 함부로 솥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옥분의 얼굴이 굳자 복내가 웃었습니다. 대신 파는 다듬어라. 옥부는 그제야 따라 웃었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와 바닷가를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해요? 복내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나. 그럼 뭔데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더라. 저는 할머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왔으니 오늘은 행복한 날이구나. 해가 질 무렵 만석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복내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고 그들도 복내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삶을 빼앗지 않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이었습니다. 복내는 저녁마다 꽃무늬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장날이면 떡을 한 시루만 쪄 팔았고 떡이 모두 팔리면 바다로 갔습니다. 누군가 복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집을 떠나 혼자 사니 외롭지 않습니까? 복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 자리가 없을 때가 더 외로운 법이지요.
그럼 지금은 어떤 분으로 사십니까? 복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만석 어머니, 분이 할머니, 누구네 과부로 불렸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복례로 삽니다. 파도가 해변을 적시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삶이었지만 그 길은 온전히 복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동네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